한국의 완벽한 자주해군 육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항모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항공모함 건조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함재기들을 운영하는 항모 비행단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형 항모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오픈됐지만 항모전단이나 항모 비행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자적으로 항모 비행단을 육성하고 준비할 수 없다면 항공모함은 그저 거대한 화물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선으로 중국과 일본의 항모전단과는 맞설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10만 톤에 육박하는 대형 항모를 연달아 건조하고 있고, 일본은 다영도 운영모함이라는 이름으로 두 척의 경항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밀리지 않고 압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수한 항모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항모전단의 핵심이 항모 비행단입니다. 하지만 항모 비행단을 만들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길이가 300m도 되지 않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조종사를 만드는 것부터 몹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항모 비행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저 이착륙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한국형 항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모 비행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모 비행단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비행단이라는 편제가 해군의 편제인 항모전단과 동급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모 비행단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항모전단이라는 단급 부대에 속한 항모 비행전대가 맞습니다. 비행전대는 편대가 여럿 모인 비행대대가 모여 만들어진 부대인데요. 육군으로 치면 연대와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의 지상처럼 완편된 비행전대를 항상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역시 최대 40대에 가까운 F-35B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효율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는 과적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미국의 항모전단은 항시 수십 대의 고정익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넓고 긴 비행갑판과 경납고 강력한 사출기를 이용해 전투기는 물론 조기경보기까지 각종 항공기를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건조될 최신형 항공모함인 제너럴 포드급 3번함의 경우 갑판의 길이가 무려 410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덩치만 큰 양아치 중국이 10년 안에 이 제너럴 포드급에 가까운 항모를 다수 배치할 것이란 점입니다. 현재 중국이 건조하고 있는 003형 항모는 길이 325m, 만재 배수량 8만 5천 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에 포착된 함정의 길이가 실제 발표보다 훨씬 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003형의 크기는 니미츠급이나 제너럴 포드급과 비슷한 만재 10만 톤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003형이 미국의 항모만큼 엄청난 전력이 될 일은 없습니다. 003형은 핵추진이 아니고 중국의 주력 함재기 젠15는 문제투성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최첨단 사출 방식으로 함재기를 날린다며 전자기식 사출기 탑재를 호언장담했지만 실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제너럴 포드급의 전자기식 사출기의 모습을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중국의 사출기인 양 사기를 치다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003형은 막상 만들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쓰일 수 없는 허수아비 함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국은 003형을 통해 대형 항모의 건조 및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핵추진 대형 항모인 004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기도 성능도 미국의 항모와 동급이 10만 톤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004형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모전단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죠. 함재기 역시 크게 변화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10만 명의 사이버전 부대를 이용해 미 국방성의 자료들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함재기 FC-31의 형상은 F-35와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산 전투기 최대 약점이었던 엔진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만들고 고치다 보니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형이 배치될 쯤 나올 FC-31은 우리 보라매와 대등한 수준의 강력한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강해질수록 서해를 두고 맞닿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됩니다. 지금도 온갖 망언을 일삼으며 한국을 마치 하인대하듯 하는 중국이 막강한 항모 전단을 갖게 되면 대체 무슨 짓을 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양가 규모로는 중국을 압도하기 어려운 우리 항모와 항모비행단의 부담이 심해집니다. 만약 중국의 항모비행단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우리 영토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항모비행단만으로 이를 저지하기에는 수적 격차가 너무 심해 사실 완벽한 방어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방법은 더 좋은 항공기와 더 우수한 파일럿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특정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여러 항공기 편대를 종합한 타격 부대입니다. 맞대응을 하기 위해 출격할 적 공군과 지대공 미사일 등의 위협을 탐지하고 목표의 위치를 알려줄 조기경보기, 은밀하게 침투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스텔스기, 아군 전폭기에 전자적인 보호망을 씌워줄 전자전기,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중무장한 전폭기까지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수십 대의 전투기로 편성된 아주 강력한 전력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항공모함으로 완벽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E-2D 같은 조기경보기를 항공모함에서 발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EA-18G 그라울러, FA-18E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등 각기 다른 전투기를 모두 싣는 것이 가능한 슈퍼캐리어를 보유한 국가가 미국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공사형을 건조하고 동급 함정을 여럿 배치하게 되면 중국 역시 부족하나마 항모전단을 이용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A-18G와 같은 전자전기나 E-2D 같은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능력이 없어도 폭이 좁은 서해에서라면 산둥반도에서 출격한 Y-9X 전자전기나 KJ-500 조기경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35를 그대로 베낀 FC-31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군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강력한 항모와 함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함재기는 이미 갖춰진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미국의 F-35B를 도입하든 KF-21 보라매 함재기형을 도입하든 중국의 주력 함재기 젠15를 뛰어넘을 것은 확실하고 FC-31을 상대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모와 비행단입니다. 적어도 핵 추진이 가능한 길이 300m 이상 만재 8만 톤 이상의 항모가 갖춰지고 이 항모에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파일럿이 다소 확보되지 않는다면 설령 전자권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온전한 자주국방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국방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그저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단 육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항공모함도 없는데 비행단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행단 육성이야말로 항모전단의 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이야 좀 작게 만들어져도 나중에 또 만들면 되지만 제대로 된 비행단이 없다면 전쟁을 아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항공모함 간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태평양 전쟁기에서 일본과 미국 해군 항공대의 활약과 몰락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으로 200대가 넘는 일본군의 해상항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후 이어진 두 차례의 공습으로 해상훈련을 나갔던 항공모함을 제외한 태평양 함대가 전멸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는 미국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본 항공대의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의 항공대가 뭐가 뛰어나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죽음을 불사한 전투기들은 상당히 위협적인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진주만의 지리적 환경을 잘 이용했습니다. 사실 진주만은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이 때문에 공중에서 투하하는 어뢰가 물에 빠지면 다시 뜨기 전에 해저지형과 충돌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뢰 뒷부분에 나무 판자를 달아 이를 해결했는데요. 그런데도 상당히 낮은 비행 고도를 유지해야 했기에 쉽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파일럿들은 이 어려운 임무를 성공시켜 미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년간 철저한 훈련을 받고 중일 전쟁에서 실전을 경험한 엘리트 파일럿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 미군 파일럿들은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이 없는 햇 병아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을 막기는커녕 일본군의 주력 전투기 제로센에 농락당했습니다. 당시 미국 파일럿들에게 제로센은 속도와 기동성 모두 미국의 전투기를 압도하는 계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일본 전투기의 잔해를 건져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을 안 미국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로센은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석 방탄판까지 제거해 무게를 줄여 속도를 높인 기형적인 전투기였던 겁니다. 즉 조종사의 생사보다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미군이 보기에 제로센은 쓰레기였습니다. 이 쓰레기 전투기가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오로지 까다로운 전투기를 몰 수 있는 파일럿들의 실력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일본의 강점이자 최대 약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항모와 항모에 탑승했던 엘리트 파일럿들을 잊자 그 강하던 일본군이 순식간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로센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초보 파일럿들이 모는 제로센은 주변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쉽게 격추됐습니다. 일본군에 대응해 만들어진 항공전법인 타치위부가 도입된 이후 일본 파일럿들을 상대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군의 엘리트 파일럿들은 초보 파일럿들이 허무하게 전투기와 목숨을 잃으니 이들을 대신하기 위해 혹사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을 향해 나아갈수록 미군의 엘리트 파일럿은 늘어난 반면 일본의 엘리트 파일럿은 씨가 마르게 됐습니다. 전투기를 움직일 줄만 아는 초보 파일럿만 남게 된 일본이 가미가제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우수한 항공기만큼 중요하다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항모를 운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육항공전단의 해군의 항공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헬기나 초계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종익 제트 전투기를 경험해본 해군 파일럿은 없습니다. 당연히 착륙 시 어레스팅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항모 이착한 경험이 있는 파일럿도 전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항모가 본격 배치되는 2030년대까지 아직 10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파일럿들의 실력이라면 금세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훈련기를 개조한 공격기만 있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받은 우리 파일럿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령한 무수탕 전투기를 몰고 현해탄을 건너 바로 북한군의 폭탄 세례를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만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 정상급의 군사력과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부족한 걸 보완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